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함께 연휴 사건 사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인 좀 코로나 상황을 좀 다룰 텐데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마침 1월 20일이 처음 확진자가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 상황 국내로 한다면요. 만 2년을 지난 시점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이 주제를 다뤘던 게 아마 재작년 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쟁점이 되기 시작했는데 2년 동안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이제 4배 수준으로 갑자기 늘어났죠. 이제 거의 10,000명 넘어선 지가 한참 됐고 이번에 17,085명에 이르렀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정책도 바뀌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있어서는 빠르게 진단, 추적, 그리고 격리 조치를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방역 정책의 일환이었다면은 현재 증가되고 있는 속도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의 특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는 기존과 같은 형태로는 도저히 방역 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이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단과 방역에 있어서 전체적인 철학, 방법 자체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 2년 시간이란 시점을 지나는 동안 사실 여러 번의 코로나 관련 위기들을 겪었는데 일단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책이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은 저는 굉장히 잘 훌륭하게 이끌어왔고 여기에는 정치권의 노력과 보건 당국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어떤 그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게 다른 어떤 변이보다 더 확산세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17,000명 정도가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과연 오미크론에 대해서 저희들이야 뭐 방역 당국보다 정보가 적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은 보건 당국과 정부가 이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국민들이 좌충우돌하지 않게 하나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이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2년 동안 국민들 많이 참아왔으니까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영업자의 기본적인 어떤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 생명의 안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설 연휴에도 사흘 연속 1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방역 대책, 좀 지역별 상황을 좀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여전히 그 수도권 확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이제 수도권 확진자고요. 하지만 비수도권 전체 확진자도 38%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설 연휴 명절일 텐데요. 결국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어찌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이제 PCR 검사 자체가 이제 신속 항원 검사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나 PCR 검사가 받지 않고 일부에게만 이루어지고 자가 치료라든지 병 의원에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기존보다는 저강도로 이제 대비가 한다는 이 메시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에는 벌써 이제 세 번째 맞는 설이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서 또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제부터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서 새 진단 검사 체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저희들 증상이 있으면 이제 PCR 검사라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직접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신속 항원 검사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은 이제 PCR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진단 키트가 이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 방송 오기 전에 제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하고 제가 사실 차에서 좀 내리는 입장인데 사실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미크론이 또 증상이 없을 수는 있지만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요. 이런 어떤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타인에 대한 어떤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곳곳에서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몇 배가 온라인상에서는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 대란이 또 기억나기도 하고요. 이러려면 또 정부가 적극 또 개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시각도 있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 두 가지 감정이 저한테 존재를 해요. 이게 이미 오미크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의 대응 방향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물량 확보가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가 진단 키트를 사기 위해서 뭐 약국이나 마트에 갔을 때 기존에 있는 가격보다는 훨씬 높아져 있는 모습, 그리고 내가 사야 되는데 살 수 없다는 사정이 발생하다 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이게 또 마스크 대란하고 이게 데자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적극적인 물량 확보를 한다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매점 매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매점 매석은 이게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면 바로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오미크론 대응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간다면 국민에게 필요한 자가 진단 키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가 좀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이 오미크론 얘기 나왔을 때 다른 나라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도 좀 대응해야 된다는 시점은 좀 한참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자가 진단 키트의 어떤 좀 중요성을 간과한 건가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이 방역 당국에서는 자가 진단 키트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것, 이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도입에 관한 논쟁을 끌어오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승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게 결국은 이제 지금 정책의 변화는 더 이상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확장에 공공 영역의 기존의 자원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와 진단과 치료를 민간 각자의 영역으로 사실상 내려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공적 과제들을 각 민간들한테 담당하게 한다면 당연히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를 약간 공공재처럼 확보해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같이 있어야겠죠. 정책 시행은 이제 곧 3일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하기 전에 특히 PCR 검사를 받는 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 거는 단순하게 PCR 검사를 안 받고 자가 진단 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로 빨리 약을 투약해가지고 치료할 사람을 빠르게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더 빠르게 할 사람들을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 저강도인 사람들은 이 검사를 하고 놔두도록 하는 거, 이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자가진단 키트라도 제대로 공급이 돼야 바로 이 루트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PCR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중증 위험도 있는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빠르게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많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확보 빠르게 공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델타 때도 그렇습니다만 집단 감염 부분을 방역 당국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특히나 두 분과는 이제 구치소 상황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1년 전에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교정 시설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3밀이라는 것이 아주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3밀? 그렇죠. 네. 예, 밀접해 있고 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떨어지는 코로나의 경우에도 확진자 한두 명이 나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황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어찌 보면 오미크론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은 지금 몇 가지 이감 조치를 다른 곳에 이감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막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의 방역 정책의 전체적인 태도가 격리와 진단과 격리에서 이제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좀 여러 가지 수용소를 분산해 가지고 이관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격리하고 제대로 차단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또 교도소에서 더 확산이 늘어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각각의 교도소에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대응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여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과거처럼 격리를 통한 차단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들을 어찌 보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연휴 끝나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학교도 이제 걱정입니다. 교육부 방침은 일단 현재 3월엔 정상 등교 고수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장 이번 주에 개학 앞두고 있는 학교도 있고 개학을 한 학교도 있거든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 방역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아니, 나의 아이가 학교를 당장 가야 되는데 그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가 뭐 오미크론 혹은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지만 지금 한 2년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하나의 고민은 학생들의 교육 편차가 굉장히 좀 심해졌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저도 학교에 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학교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게 모든 그 질병 관련된 그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최대치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정점을 치면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학생들의 어떤 건강과 교육권을 조금 고민한다 할지라도 지금 순간에는 이제 원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축 수업을 하는 게 조금은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뭐 학교 가더라도 신속 항원 검사나 PCR 검사 같은 거를 학생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학생들에게 PCR 검사할 때 굉장히 아이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요. 저도 어른도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최대한 잘 달래서 이 어떤 PCR 검사 같은 걸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선제적 조치와 함께 분명히 오미크론이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종결시킬 수 있는 역량과 그다음에 그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고민한다면 조금 단축 수업과 그다음 원격 수업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변호사님께는 청소년 접종 대상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포함해서 좀 교육당국의 방침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 관련해서는 이제 고3 학생들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3차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접종과 관련돼서도 태도가 크게 나눠지죠. 특히나 자녀들의 접종에 있어서는 혹시 모를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12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0.4%밖에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결국은 크게 봐서는 소위 말하는 방역 패스 문제도 그렇고요. 이 청소년 의무 접종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결국 국민 전체 보건권과 관련된 부분과 그런 공익에 관한 측면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본권적인 측면, 친권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국 기본권에서도 자녀의 교육과 보건과 건강에 있어 가지고 부모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만큼 보호해주고 그것을 최소한의 침해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3차 접종에 있어 가지고 지금과 같이 어찌 보면은 기존의 방역 패스 같은 정책에서는 조금은 제한적이고 약간 불이익을 주는 구조처럼 되어 있었죠. 마치 이제 접종을 안 하면은 어떤 시설들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구조였다면은 향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접종을 하더라도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지 이런 제한적인 조치, 소위 말하는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는 오히려 큰 반발만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만 일으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국면에서 다양한 지점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과 방역의 측면 아니겠습니까? 어느 좀 부분보다 좀 토론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연장해서 사실 청소년 방역 패스 언급하셨거든요. 지금 여전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리적인 어떤 다툼이 지금 어디까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게 전체 행정소송이 제가 알기로는 6건, 그다음에 헌법소원이 4건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법원의 판단의 상충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행정법원 판단에 이제 발맞추어 정부는 이제 방역 패스의 그 적용의 범위를 조금 달리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되는 거는 학원,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 독서실, 그다음에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그다음 대형마트, 그다음 백화점. 지금 마침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박사님 설명과 함께 화면에서는 최근에 어떤 법원의 판단 그리고 당국의 입장까지 지금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서 우리가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안 한다는 게 사실 법원이 전지전능한 곳은 사실 이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의 전문가들이 판단할 영역이지
판사님께서 물론 전 판사님이 현명하고 탁월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 부분은 제가 봐서 정부와 전문가가 판단해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은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데 3월 1일부터 다시 한 달 정도의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방역 패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1일 전에 오미크론 저는 종식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고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예, 그렇죠. 벌써 4월이면 석 달 후인데 석 달 후까지 이 판단의 본안을 기다리고 이 판단의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이 오미크론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국가가 신속하게 이거를 억제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내년 올 추석이죠. 올 추석은 좀 같이 우리 식구들과 도란도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그 바라고 있는 사정이니까요. 정부와 보건당국에서는 꼭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잘 오미크론 통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과 지금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 건강권과 청소년의 학습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방역 전문가와 법적인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측 모두 법원에 항고를 한 상황이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네. 방역 정책을 하는데 왜 법원이 이것을 관여하느냐라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 헌법상으로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정책이든 그 어떤 공익적인 이유든 간에 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당하고 적법한지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판단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만 이제 구별해야 하는 거는 법원이 이제 백신의 효과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의학적인 영역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재판부들이 임의로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것이 방역 당국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것들이 맞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권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 기본적인 4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 법익이 균형해야 하고 피해가 최소해야 합니다. 최소 피해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네. 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말해서는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결정하고 내리는 행정당국도 스스로 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늘 고민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어찌 보면 법원의 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최종적인 금지 통고가 아니라 네. 이런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국민 기본권에 대한 비례 원칙이 전행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해달라는 요구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만 2년을 지난 시점 그리고 연휴 사흘째 오미크론 대유행 시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살펴봤고 이번엔 양주 채석장 사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종자 한 명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먼저 현장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고 두 분과 함께 이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이 요 지점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요 지점이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 추측이었고요. 그러면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역으로 그렇게 휜다고 하면 토질이 이쪽으로 오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 네,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 자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예고해둔 대로 중대재해법 1호 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고와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 한동호 기자가 토사가 붕괴와 함께 흘러내리면서 작업에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전해줬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 되게 안타깝죠. 두 분의 유명을 달리한 두 분이 계시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삼가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한 분의 실종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반드시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 제가 최근 지금 이제 있는 마지막 그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굴삭기가 12대가 동원되어 있고 인력이 296명 그리고 그 구조견이라 그러죠. 구조견이 이제 5마리가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그 붕괴 위험이 있어서 추가 붕괴를 막으면서 그다음에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토사가 훅 내려가면 내려가는 순간에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발견되신 분의 기준으로 뭐 30m에서 50m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50m 지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실종자분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해 연휴
2002년 새해에 반드시 실종자분이 생환하시고 또 생환해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국가 당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실종자를 찾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간 상황인데 일단 경찰 같은 경우는 과실치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고용노동부 좀 별도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크게 적용되는 법률은 가장 일반적인 형법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것이 있고요. 네. 또 특수법률로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씩 나누어 보면은 특히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직권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형사적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더해진 개념인 거죠. 중대산업재해가 더해진 개념이고요. 이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존에 이제 이런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모두 일괄로 다뤘다면은 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중에서도 사람이 1명 이상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같은 유해 요인의 작업상 질병자가 1년 이상 3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한 산업재해라고 봐가지고 네. 이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서 또 가중처벌을 하는 겁니다. 일단 형량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서 산업재해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다면은요. 현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경영주나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의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1년 이상이라고 하면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사실 유기징역의 상한이 기본이 30년이죠. 그러니까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한 가지 제한 요건은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크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72조에 보면은 이런 채석장에서 채석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할 규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검사라든지 붕괴 예방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일단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중복해가지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1년 이상의 징역, 어찌 보면 수십 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법의 개념을 쭉 설명해 주셨고 어떻습니까? 적용 대상은 그럼 대표이사나 뭐 경영주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좀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만약에 이게 사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부각된 거는 2021년 지난해 쿠팡 사고 때 물류화재 사고 때 좀 많이 거론됐었거든요. 예. 네. 기본적으로 이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1명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2명이 부상을 입거나 동일 재해로 1년에 3명 이상 어떤 유해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이 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의 과거에는 현장 감독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과실이라는 게 결과 예견을 하고 결과를 방지해야 되는데 아까 분명히 예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현장에서 결과를 방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 감독자는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고 다만 현장 감독자라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작년 기본적으로 살펴보니까 작년에 9,916명이 이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기소를 했는데 구속 기소는 딱 2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재판의 1심 결과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산업안전법 위반이 604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9건만 실형이 나왔으니까 산업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거의 실형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장 감독자뿐만 아니라 이제 중대재해법으로 딱 들어오면 이게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고 최고 경영자가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최고 경영자가 필요한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게 중대재해법 4조에 나와 있는데 4조의 1항과 4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치를 필요하고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즉 CEO,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 책임자가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CEO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대표이사직으로부터 빠지는 거예요. 대표이사직으로 빠지면 나는 이 법의 대상이 안 되고 1년 이상의 진역에 제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건 조금 성급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 안 하려 그럴 거예요. 최근에 몇 가지 사례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있습니다만. 예, 제가 뭐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긴 예. 좀 그렇지만 뭐 광주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당연히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자리를 그만두고 자기는 주주로서의 책임은 그대로 가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실질적인 경영에는 내가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중대재해법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걸로 의결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어떤 중대재해법에서 결국 이 부분에서 대표이사를 누구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저는 수사기관의 최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등기이사만 그 대표이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영역 속에 있는 비등기이사도 그러한 경영 책임자로 볼 것이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수사기관의 역량이 가장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법을 놓고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산업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그런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가 핵심일 것이다. 결국 이제 법의 실효성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안전 불감증이 사라질 것인가가 최종 목표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 이제 그 지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만약에 실형을 그러면 징역 50년, 20년씩 한다고 하면 이것이 없어질 것인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정책에서는 범죄의 형량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그 범죄에 예방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정설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역으로 보는 거는 상시 점검입니다. 아까 잠깐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지금 이렇게 강한 처벌이 한쪽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빠르게 모니터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영세한 규모인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인 미만인 경우에 제외가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산업재해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제외한 겁니다. 굉장히 여기도 비판이 많은데요. 역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처벌을 제외해가지고 여기서 안전망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들 그런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그것을 각 민간업자한테만 그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찌 보면 OECD에서 수십 년 동안 1위로 산업안전 사고 산업재해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나라를 방문시키는 데는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0초만 짧게 좀 예. 주시면 지금 이제 이게 붙이게 보면 원래 50인 이상은 적용하고 50인에서 5인 미만 그 사이 즉 49명 이하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게 사실 그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예, 2년의 그 유예 기간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중대재해법 책도 하나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고 이 어떤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력이나 예산을 보완해 줄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2년 후에 이 법이 시행됐을 때 50인, 49인부터 6인 사이에 있는 그 업체에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무엇을 물을지는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사고율도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업장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높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중심으로 다뤄봤는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속보는 또 YTN 통해서 추가 속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